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음 또 새로운 과정에 진입을 합니다. 저번 주까지 1, 2월 달은 기본 이론 위주로 우리가 이제 체계 잡아주고 용어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좀 추가해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말은 뭐 핵심 요약 과정이니 뭐 기출문제 전 단계니 이런 말을 하는데 중급 이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월 달이 이제 기본 이론이었고 11, 12월에 봤던 게 기초 이론이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11, 12가 기초 이론, 1, 2월이 기본 이론. 이제 중급 이론으로 뭐 하는 거다? 핵심 요약하면서 좀 내용을 좀 추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근데 어차피 요약으로 보는 거라서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늘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번에 수업 진행할 거를 잠깐만 좀 안내를 드리면요. 그쵸? 보시면 일단 봐보세요. 강의 계획서가 아마 저 뒤에 게시판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잘 보지도 않는데 주는 거 아까워서 안 줬어요. 그냥 봐요. 간단히 얘기할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핵심 이론 위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핵심 이론이다. 어떻게 본다면 그냥 중급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 이론에다가 플러스 뭐다? 더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법을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수업은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3, 4월 달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오후 특강이 좀 사실 있어요. 3, 4월 달은. 6주 과정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뭘로 하는 거냐면, 저는 따로 자료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이 있는 기출 지문과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그쵸? 그건 어차피 특강집을 따로 내는 건데 따로 거기서 내는 게 산만스러워서 그림책에 내가 합본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예. 이해가셨죠? 원래는 별도로 분리해 놓아서 한 7, 80페이지 되어지는 건데 그거를 그림책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림책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오후 특강은 진행할 거니까 수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맨날 얘기하듯이 우리 그림책이 주요 고제고 그림책으로 빈출 부분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특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50점 확보하는 게 3, 4월 달에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림책에 기출지문 나와 있는 거 36개 기출 문제는 오후반에 특강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5, 6월 달 되어지면은 아마 기출 문제집을 그때 풀 겁니다. 따로 그때 문제집을 구해가지고 저는 다른 거 좀 달라요. 약간 좀 스케줄이. 하지만 어차피 공부는 마찬가지인 거니까 오후 특강 통해서는 그림책에 있는 기출 지문을 보는 거고 5, 6월 달에 가서는 기출 문제집을 별도로 풀 거예요. 내 말들 이해하죠? 그래서 미리 서브 준비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고 제가 매번 이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개사 합격생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 6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몇 프로? 10%. 그죠? 근데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공법 60점만 나오면 되죠. 60점 많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60점이란 점수는. 합격자 중에 10%만 60 이상이 나와요. 이해 가셨죠? 대부분은 몇 점에 붙어요? 45에서 55 사이. 그 사이에 붙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법 점수 50점이라는 거를 평균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공법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50점 원저리가 우리의 뭐다? 매칭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모든 거를 다 알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토시 하나도 모르면 참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용법은 절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중개사법처럼 꼼꼼히 보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중개사법처럼 공법을 공부하다가는 정말 빨리 돌아가셔요. 알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1, 2월 과정의 체계의 흐름에 집중했다면 3, 4월은 체계의 흐름에다가 빈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5월에 기출문제풀이에 앞서서 3, 4월에 선행학습으로 기출지문 특강을 통해서 50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5월달 가서 기출문제집을 구해가지고 따로 책을 구해서 풀 건데 그때 문제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제끼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야. 어려운 문제는 푸는 게 아니에요. 제끼는 거지. 우리 뭐만 하면 돼. 정답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5, 6월 달에 할 거고 3, 4월은 서브로 먼저 선행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오후반 통해가지고. 그리고 진도별로 나가는 거니까 오전에 수업을 듣고 이제 오후에 반복해 보는 것이라 이번에 3월 달에 새로 오신 분들이라고 듣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반복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수강하시면 돼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오후에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듣지 말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건 아니잖아요. 나야 항상 들으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죠? 다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건데 플러스 3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시간적으로 힘든 게 문제인데 매주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6주니까 뭐라 그러지? 이제 오늘 안 하고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하고 2번이죠. 그리고 4월은 쫙 해요. 4번. 진도가 법이 하나씩 나가니까. 그래서 6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 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하고 격주로 4월 달에 쫙 해요. 4번을. 그럼 6주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전체적 그림책으로 기출지문 해결되는 거고 요번에 그리고 3, 4월 달에 수업할 때는 그림책에 있는 필수 지문도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뭐라고요? 그림책의 필수 지문도 제가 같이 정리해 준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공부의 왕도는 무한 반복에 있지만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고 그림책 안에 있는 필수 지문을 정리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요번에 그 3, 4호 과정은 그림책 안에 필수 지문과 기출 지문을 다 끝내는 거예요. 이건 정기 수업 때, 이건 오후 특강으로. 이해가십니까? 그림책 안에 우리 지금 1, 2월은 이론만 봤죠. 1, 2월 달은. 그러면 3, 4월은 뭐 하자고요? 필수 지문도 확인해 줄 거고 특강 통해서 기출 지문도 확인할 거예요. 그럼 3, 4월에 그림책의 대부분은 거의 다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죠? 왜냐든 그리고 내용에서 보시면 필수 지문 정리를 꼭 좀 하셔라. 그리고 모의고사를 좀 적극 활용해라. 매번 얘기하는 거. 모의고사 보세요 이러면 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래요. 그럼 내가 되물어요. 언제쯤 준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험 준비가 되려면 10월 20일 날 돼도 준비 안 돼 있어요. 항상 시간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요. 모의고사는 절대로 점수를 얻기 위한 과정은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모의고사는 틀리려고 보는 시험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틀리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게 모의고사예요. 나 많이 맞았어. 창피한 일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 틀리면 대빵이에요. 이해가셨죠? 다 틀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틀릴 수 있어요. 뭐라도 맞추게 돼 있거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틀리려고 보는 거고 우리가 맞추려고 보는 시험은 유일하게 10월 31일 본고사예요. 그렇죠? 그때만 맞추려고 보는 시험이고 나머지는 다 틀리려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모의고사 참여해서 많이 틀려주고 연습이 돼 있어야 시험장 가서 안 틀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의고사 보라고 막 말을 만들어 먹고 안 풀다가 시험장 가서 그해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봐요. 본고사가 모의고사인 거야. 시험 안 될 거 아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뭐야? 한 번 모의고사를 봐. 다음 시험 날. 그렇게 몇 년을 봐? 5년을 봐? 모의고사 5번 본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붙어. 그럼 6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그래서 재수하지 말라고 미리미리 선행하여서 체험을 시켜주는 게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 바쁘시면 격월로라도 보세요, 격월. 1월, 2월, 4월, 6월, 8월 보든가 예를 들어서 3, 5, 7, 9 보든가 격월로 예를 들어서 힘들면 그것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다 보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격월로 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우리가요. 방문각이나 해커스나 등등등 그래서 보겠지만 따로 장판지 넘기는 문제집 있잖아요. 왜? 장판지는 나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죠? 내용만 방대해져. 쓸데없이. 차라리 전국 모의고사 활용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돈도 안 들어가고 별로. 내 말 이해하죠?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벌써 봄바람이 불어요. 저번 달에 기억나요? 봄바람 불면 뭐가 나온다? 벚꽃 엔딩 하시는 분들이 나온다. 그렇죠? 벚꽃 피면서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이까이 거 내가 해서 뭐하나 이런 자책이 들면서 버리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벚꽃 엔딩이라고 합니다. 봄바람이 불어 와 흔들리는 꽃잎처럼 그렇죠?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찬바람이 불면 돌아옵니다. 진짜로 그래요. 9월달 돼서 내가 수험생이었지 공부해야지 그때 돌아와요. 이미 늦은 거죠.
9월에 와서 이제 그래 1차라도 하자라고 해서 빡시게 또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11월 달에. 그렇죠? 이걸 제가 27년 하다 보니까 빤히 보여요. 관상 본다 그러잖아. 딱 보고 2달만 나오는 거 확인하면 아 어떤 스타일이구나. 몇 년 걸리겠다. 딱 보입니다. 궁금하면 나한테 오세요. 다음 달에 알려줄게요. 그래서 봄바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3, 4월에 개나리 벚꽃 철쭉이 피고 지는데 꽃바람 불면 2개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금방 5월이에요. 5월은 또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무슨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스승의 날, 뭔 날, 뭐 엄청 많습니다. 금방 죽어린다니까요. 여름 온단 말이야. 여름 휴가 가야지. 그렇죠? 뭐 공부할 때 하더라도 놀고는 와야지. 그럼 8, 9월 금방 추석 옵니다. 1년 다 가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그냥 그날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요. 제발 계획 세우지 말아요. 계획은 내가 세울게요. 여러분은 세우지 말고 학원이나 잘 나오세요. 우린 지금 온라인 학원이 아니잖아요. 오프라인 학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학원만 잘 나오고 학원에서 진행하는 시스템대로 따라만 오시면 돼요. 이 학원이라는 배에 몸을 싣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개인 일정 갖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따로 계획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3월 돼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뭘 고민을 해요? 그달 하던 거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죠? 자세한 건 뭐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별도로 어쨌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네이버 밴드, SNS, 다음 카페, 인스타, 유튜브 다 운영을 하는데요. 주로 제가 하루에 한 문제를 올리는 데는 네이버 밴드죠. 그렇죠? 자료 같은 건 보통 카페에 많이 올려요. 이 밴드에 자료를 올리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인쇄 못 하시는 분들 머리가 아프더라고. 막 다운받아 다시 또 옮겨야 되고 하니까 여기 밴드에는 제가 하루 한 문제만 올리고 있어요. 여기는 질문 받고 별도로. 그리고 다음 카페는 주로 자료 다운받는 건 여기다 올려야 내가 일부 필요한 게 있다면.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나머지야 뭐 통상 하는 인스타 유튜브입니다. 그렇죠?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 한 문제는 제가 여러분 저 그림책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법조문 원래 법조문을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1년이라는 10개월에 1월 1일부터 10월 중순 하순까지 10개월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전범위로 필요한 조문만 골라줘요. 하루 한 문제에서. 거의 한 10개월이니까 300개 될 겁니다 아마. 조문만. 그렇죠? 그걸 내가 뭐 구해주니까 이걸 매일 올려주면 노트에 적으라고 하고 내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가지고 인증받으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일산분들이 1등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 분들은 별로 올리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일산 올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반장님이 잘해서 그러신가? 어쨌건 되게 결합도 잘 되고 말씀 잘 듣는 것 같아요. 이러면요 많이 붙어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잘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보시면 좋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가입하셔가지고 하루 한 문제 적어놓고 빵꾸 메꾸고 준비하셔야 돼요.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하루에 10분만. 그렇죠? 그리고 귀찮으면 인증 아무래도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10분씩만. 점심 먹고 나서 나중에 공법날 아닌 날도.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주 수업하는 거라 이렇게 진행합니다. 처음 보신 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국토개혁법 주로 오늘 포함해서 4주차까지 하고요. 나머지 법은 한 개씩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농지 살짝 보고 마무리 지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벌써 3, 4월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5, 6월 들어가서 기출문제 같은 거 구해가지고 별도로 풀어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안정해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내용을 진행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8주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림책을 보시면요. 원래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옛날에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어디까지 온 거냐면 여기 과정 중에서 요거 한거고 그렇죠? 요것도 본 거고 여기쯤 온 거야 지금. 핵심 요약 요 부분들. 그렇죠?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원래 총론 부분을 제가 11월 달하고 1월 달은 했었어요. 요거를요. 처음 공부할 때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3월 달엔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은 1월 달 첫날 수업을 듣고 오셔야 돼요. 오늘은 수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본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1월 달 첫 번째 주 강의가 있어요. 뭐라고요? 1월 달 첫 번째 주 강의.
거기서 요걸 강의했으니까 오늘 오후에 요걸 들으세요. 동영상으로. 이해가셨죠? 그리고 오늘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기본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1월 달 동영상으로 수강하시기를 일단 안내를 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 공부하기 위한 산수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공법 총론은. 근데 기본 이론 할 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은 안 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여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본게임으로 진행할 겁니다.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는 거니까 눈 뜨기 위해서 도파일 좀 들고 목 좀 돌려보세요. 어쨌건 조금 이제 봄 되려니까 나른하죠. 그렇죠? 원래도 뭐 졸렸긴 했습니다. 더 졸렸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어저께 그저께는 좀 더운 것 같더니 오늘 아침 춥더라고요. 근데 뭐 내일하고 모레가 영하 2도래요. 체감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영하 5도까지 간다고 보니까 이른 봄이 와가지고 얇게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 겨울옷 아직은 입어야 돼요. 이때 감기 걸리면 딱 좋죠. 공부 안 하기. 그렇죠? 근데 안 아프면서 공부를 안 해야 재밌지. 아프면서 안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좀 나이 좀 먹으니까 좀 아프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업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입맛이 금방 없어져. 근데 살이 안 빠져. 되게 신기해. 그 말은 뭐냐면 뭐 먹고 있다는 거죠. 뭔가는. 봅시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입니다. 첫 번째 법이에요. 여러분 말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나오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 행정청이 우리 일반 국민의 부동산을.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누가? 행정청이 우리 일반 국민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와 같이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규제를 알아야지만이 중개의뢰인이 요구하는 토지를 구해줄 수 있단 말이죠. 중개의뢰인이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토지를 구해주세요. 저렴한 거 부탁할게요. 그런데 정발산 꼭대기 땅을 소개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토지 규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고양시장이 정발산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토지를 중개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중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분양가 제한 되게 심하게 받지 않습니까? 공공택지에서. 그러면 분양가 제한을 받는데 이걸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사면 거주해야 됩니까? 몇 전매 제한이 있습니까? 중개사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중개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를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이기 때문에 우리 중개사는 규제 내용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규제를 가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뭐냐면 매번 얘기하듯이 계획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고 규제 내용을 알아야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공법을 배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규제를 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툴은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한다는 거예요. 처음 나오시는 분 쓰세요. 계획 동그라미하고 규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배울 때 대부분의 내용은 첫 번째가 뭐다? 계획부터 배워요. 그렇죠? 무슨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지 이걸 공부하는 게 바로 뭐다? 부동산 공법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인 거예요. 그럼 길게 얘기해 봅시다. 앞으로 계획이 나면 뭐라고 이해하자? 규제라고 그냥 암기를 해버려. 단어를 그냥. 그리고 공법은 단어 찾기예요. 문장 통으로 못 외워요. 책 통으로 못 외웁니다. 뭘 찾아라? 단어 찾아야 돼요. 단어를 찾으면 A란 단어일 때 B란 단어가 나와야 맞다라는 게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길게 얘기해봐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예요. 이 법이 12문제로서 40문제 중 30%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총론 포함해서 보통 3주 반이나 4주 정도는 이 법만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홀수달에만 수업 나오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이 법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짝수딸이 돼야 다른 법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짝수딸 제발 좀 빠지지 마세요. 제가 팁을 드리면 영 자기는 빠져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3월, 5월 달에 좀 빠지고 4월, 6월에 안 빠지셔야 돼요. 그래야 진도를 다 끝내죠. 맨날 국토계획법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 가셨죠? 오늘도 보니까 몇 주 빠지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눈으로 보면 출석을 다 체크하고 있어요. 내가 AI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쫙 보면요. 농담 아니라 10월 첫 주쯤 저한테 오시면 합격 점수를 내가 오차 범위 3%로 맞춰요. 그렇죠? 97% 내가 맞출 수 있어요. 됩니다. 안 됩니다. 실제 물어보러 옵니다. 그럼 내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3%인데? 가끔 계셔. 그런 분은 물어보러도 안 와. 본인이 알거든. 안 되는 거를. 그렇죠? 오는 분은 누가 오는 거예요? 붙을 수 있다고 느끼니까 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획이라는 거를 1년 내내 배우는데 계획이 나올 땐 또 뭘 봐야 하냐면 어디에 시작 어디에 계획을 만들어요. 시작 어디에 계획을 만들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은 계획을 배웁니다. 수십 가지 계획을 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건지 뭘 규제하는 건지 모르게 되면 내용 자체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법은 어쨌든 규제의 활동 기준을 정하는 행정청의 행정계획의 의미와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들고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최상위에서 지침을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계획입니다. 뭐라고요? 최상위에서 지침을 주는 계획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하는 거예요. 전국 단위로 필요할 때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한다?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로 본다 MB 때 4대강 보사업이라든가 요즘에 전국 단위로 보는 GTX의 확장이라든가 다 국가계획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봐도 무리가 없죠. 저번 정부 때 대통령이 TV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GTX 앞으로 평택도 가느니 어디도 가느니 이러더니 지금 일산도 못 오는 판인데 지금 그렇죠. 빨랑빨랑 돼야 되는데 해지도 않고 지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주가 좀 올라가고 좀 경기 산화했더니 또 전쟁이 나는 바람에 우라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방인지 왼수인지 알 수가 없는 도대체가 요즘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 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우방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자꾸 우리 디스를 걸어. 계속 누군가가 그죠? 그만 얘기하고 그래서 국가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국가계획이 나오면 그 주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처음 오신 분 앞으로 제가 국장이라고 할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여러분 정부엔 몇 개의 부가 있죠? 18개 부가 있단 말이에요. 19개 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부의 19개 부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행정청이 국토교통부예요. 뭐라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행정청이 뭐다? 국토교통부라서 우리는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국가가 뭐 한다고 나오면 10중 8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국가계획 차원으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계획을 만든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국가계획이 맨 위에 있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계획의 모든 계획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림 좀 봅시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 서울시도 있고요. 고양시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도시에 걸쳐져 있는 길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양시에서 남양주, 가평, 광주, 성남, 서울, 부천 이런 식으로 여러 도시에 걸려 있는 길이 있다. 그럼 이러한 도로 같은 것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죠? 기반 시설 중에서도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광역설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도로는 서울시나 고양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에 걸려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니까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광역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면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도시가 잘 협의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뭘 정한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해요. 시작. 광역계획권. 시작. 광역계획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동네에다가 광역계획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섹터를 잡아주는 거야. 광역계획권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광역계획권에서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를 하기 위하여 거기에 이제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계획이 나오면 이해한다.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 건데 어디에 만드는 걸까? 시작.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드는 걸까?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볼게요. 광역도시 계획은 이 고양시라는 관할구역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러면 안 돼요.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선행돼야만 거기에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인 거예요. 광역계획권 지정이 안 되면 광역도시 계획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 말 뜻 이해하죠? 항상 계획이 나오면 규제를 하는데 어디에 만드는 거지? 이걸 연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광역도시 계획. 시작.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광역도시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이와 같은 지자체의 대표, 요런 서울시가 있었어요. 옆에 모두 있고요. 고양시도 있고. 그렇죠? 그럼 전국에 서울시, 고양시 이런 도시들이 한 1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도시별로 관할구역별로 그 도시의 부동산을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 도시별로 관할구역별로.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서는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럼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고양시란 도시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그 도시마다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시의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도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아,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혹은 고양시란 도시에서 고양시장이 그 관할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만드는 걸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가평군 같은 경우는 군계획이라고 해요. 서울시는 군이 아니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그걸 한꺼번에 부른 걸 도시군계획이라고 해요. 이해 가셨죠? 근데 우리는 군 단위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할 거예요. 군 넣었다 빼고 틀렸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해 가셨죠? 자꾸 군자를 말하다가 발음이 엉켜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군 계획과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알았죠? 그 얘기. 그래서 도시계획은 어디 만든다? 서울시 까만 색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 계획의 범주로 봤을 때 봐봐요. 전국 단위 해봄직해봐. 국가계획, 광역계획권의 광역도시계획, 서울시 관할구역의 도시계획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서울시는 커요? 대따시 커요? 대따시 크죠. 인구 1000만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복잡한 서울시를 일필휘주로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케치를 먼저 해야 돼요. 스케치. 그게 바로 뭐죠?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서울시란 도시에 스케치하는 계획, 기본 계획, 그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만드는 게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나올 때 이런 조언 잘 나와요.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이러면 X예요. 광역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이지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거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상위계획인 거예요. 하나 물어봐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상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자리에 서울시가 아파트를 짓겠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기로 계획이 잡혔어. 광역도시계획상. 근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그 자리에 아파트 짓겠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럼 무슨 말이야?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일관된 계획의 규제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은근 잘 나오는데 왼쪽 위에 봐봐요. 뭐라고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디에다가 국가계획에 부합을 해야 되고 방학펜 긋고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맨 위에 지침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3항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면 또 하나 밑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다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에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뭐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36 작년도 또 나왔어요. 이해가십니까? 워낙에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따라해봐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금방 설명한 것처럼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만들 때 지침을 주는 스케치구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작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만들 때 지침을 주는 스케치가 뭐다?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뭘 만들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구나. 이게 부동산 공법의 60, 70%라고 말한다면 믿을라나? 도시관리계획이 부동산 공법의 60, 70%입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8주 중에 6주가 지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봐봐요.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가 8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 내용 확인하는 게 8조 중 6주라고. 우리 수업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그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 뭐가 있어? 상위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이해가셨죠? 도시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위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일단 계획의 지위는 뭐야?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면 그럼 어떤 분이 그래? 쌤, 다른 법에도 계획이 있지 않나요? 다른 법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다른 법의 계획은 우리 법의 도시 계획을 기본으로 삼아요. 다른 법률의 계획은 우리 법의 도시 계획을 뭐로 삼는다? 기본으로 삼아. 그러니까 도시 계획이 모든 계획의 중심이야.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의 계획에. 그럼 다른 법에서 토지의 이용 보존 개발에 대한 계획을 만든다면 도시 계획에 어긋나게 하면 안 돼. 그러니 서울시에 대한 도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매번 서울시가 정부와 다툼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상 이렇다는 걸 주장을 하는 거야. 도시계획은 다른 법률의 토지의 이용개발 보전계획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 이해가십니까? 그만큼 도시계획이 뭐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현재의 주거의 공간을 만들고 생활공간을 만든 게 다 뭐예요? 고양시의 도시계획으로 통제가 되어서 지금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학원 오기 전까지는 당연한 줄 알았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겠지인 줄 알았죠. 모든 게 뭐에 의한 거예요? 도시계획에 근거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와 같은 도시계획 중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요 내용을 책 펼쳐보세요. 제가 오른쪽에서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책 펼쳐놔봐요. 왼쪽 보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도시관리계획. 왼쪽 페이지 노란색이 오른쪽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 좀 봐볼게요. 너무나 중요하죠. 요 그림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정의를 뭐라 하냐면 관할구역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고 단어를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럼 봐요.
관할구역이 그럼 어딘지 좀 봐봅시다. 관할구역이 어디냐? 봐요. 관할구역 밑에 있죠? 관할구역. 특별시, 그 다음 광역시,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이게 관할구역이에요. 그럼 고양시는 어디 있죠? 여기. 고양시, 시군의 시.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시, 인천, 광역시. 근데 인천광역시 안에는 강화군, 옹진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군은 광역시 안에 군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 단위로 도시계획을 만드는 건 여기 가평군, 연천군 얘기하는 거, 도 밑에 있는 거. 광역시 안에 군은 따로 도시계획 만들지 않아요. 시작. 광역시 안에 군은 제외한다. 시작. 요것도 2번 나왔었어요. 포함한다고. X. 그렇죠? 그래서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만드니까. 그래서 특별시에 대해 특별시장이, 광역시에 대해 광역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적인 도 밑에 시군.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국장, 도지사는 도시계획을 만드는 권한이 사실 없어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으로 관리계획만 국장도가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하죠. 이따 또 얘기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빨리 부르면 어떻게 불러 그러면 특광, 특시, 특도, 시군 이란 자가 관할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장이 계획을 만드는 걸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시작.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장이 그 도시에 대하여 관할구역에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하는데 기본계획은 스케치만 하는 거고 기본계획 부합하게 관리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실제적 규제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2가지 양대산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규제예요.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규제. 그럼 봐요. 도시계획 사업 좀 길게 말해봐요. 시작. 오늘 저기 비 많이 오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일단 재판지 봐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외울라 하지 뭐 단어를 연결시켜요. 그냥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죠? 두꺼봐. 헌 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주지 않겠니?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정비사업이 대표적인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럼 정비사업은 3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이 정비 사업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거지만 워낙 복잡해서 따로 정비법이란 법을 배워요. 이거 우리가 이제 한 5주차, 6주차에 배울 법입니다. 그 정비법이 6문제가 나오는 별도의 법입니다. 대부분들은 중개사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본인 단지의 재건축 등에 관심이 생기면서 알아보다가 하는 김에 중개사 공부해 볼까라고 학원을 많이 오셔요. 일반적으로. 그러다가 이 재건축의 정비법 때문에 학원을 관둡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렇죠? 죽을 것 같아. 머리가 아파서. 행복하고 싶은데 더 힘들어. 그렇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법이에요. 저도 볼 때마다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법이 정비법이에요.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파면 팔수록 코피나는 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6문제 중에서 우리는 3문제 정도만 내 것으로 하려면 필수 지문만 반복해 봐도 괜찮아요. 3문제면 잘한 거예요. 4문제면 너무 잘했고 5문제는 미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말도 안 돼요. 서너 개로 끝내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뭐 고양시의 일산 신도시일 수도 있고요. 서울로 본다면 대표적인 게 강서 마곡지구예요. 마곡지구. 요즘부터 한참 말 많은 거 성남으로 본다면 무엇이죠? 성남 분당구 대장동. 대장도시개발 사업. 한마디로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뭐라 그래?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토지 형질 변경. 시작. 대규모의
토지형질 변경, 산지나 농지 같은 걸 집질 땅으로 만드는 거죠. 건물질 땅으로. 이런 개발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6문제가 나오게 되고 도시개발법이란 법에서 따로 배워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개발법은 정비법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쉬워요, 얘는. 그래서 많이 쉬워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 4개 이상은 맞추는 게 일반적인 포인트죠. 작년도는 뭐 5개까지 맞출 수 있었어요. 개발법이. 별로 안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2가지 보면 되고요. 그리고 3번째 도시계획 사업이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시작. 도시계획 시설 사업. 여기 봐요. 예를 들어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요. 공원 같은 게 있어요. 학교, 도로, 공원 같은 게 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기반시설이란 말을 써요. 기반시설. 우리 사는 곳에 많이 있잖아요. 학교, 도로, 공원 등등 있는데 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A란 자의 토지 위에다가 도로를 만든대요. 서울시에서. 그렇죠? 그럼 A란 씨는 아우 좋은 일 하시네요. 내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냉큼 줄 테니까요. 좋은 데 쓰세요. 라고 싸게 줄까요? 죽을 때까지 골질하면서 돈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쓸까요? 그렇죠. 죽어야 끝나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골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익사업을 위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A란 자의 토지의 사건적인 어떤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잘 설치, 정비, 개량을 하려고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게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도시,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해서 결정된 기반시설. 그 얘기예요. 단어만 연결하면 돼. 외우려 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기반시설. 그럼 같은 도로여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A한테 그 계획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 밟아서 협의 안 되면 강제로 토지를 뺏어다가 도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쭉 뻗은 길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개인 사정 다 고려해가지고 봐주면 꼬불탕꼬불탕 좋은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주작들을 어떻게 만들어? 말도 안 되지. 이거 사업 전에 이 토지 도로가 한 사람 소유였겠어요? 말도 못하게 수천 명 소유였겠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것을 사업하는 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작.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걸 사업한다 해서 오른손 들고 순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이 3가지 사업을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요? 이 3가지의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른다.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뭘로 계획하는 거야? 도시관리계획으로. 왼쪽 위에 제목 써 있어.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야.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오로지 도시계획 사업만일까? 아니면 또 중요한 게 있을까? 또 중요한 게 있어. 오른쪽. 용도, 지역 등을 정한다는 게 있지. 이 2가지가 양대 산맥이거든.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은 적어봐요. 오른쪽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려고 고양시의 토지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계획을 해요. 하나 물어보죠.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어요. 지나가다 보면 나무만 심어진 땅이 있고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의 수만 채가 지어진 땅도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공장만 쫙 있는 경우도 있고 창고만 쫙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지나가다가 저기는 소유자들이 일심동체로 나무만 좋아하는가? 그 나무를 심었을까? 저기는 뭐 합의해가지고 아파트만 짓기로 했나?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부동산 학도들은 아무래도. 저도 옛날에 많이 고민했었어요. 왜 그렇지? 그 이유는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토지의 용도를 정해줘요. 뭘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토지마다 용도를 정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용도를 정해주고 그 토지는 그 나무 심는 용도로 써. 그 토지는 아파트 짓는 땅으로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뭐다? 토지 용도를 정해주는 거라고. 이해 가셨죠? 이게 도시관리계획의 아주 중요한 계획의 내용이야.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용도 지역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에는 용도 지역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도시지역, 관농자의 도시외의 지역. 그리고 이거는 밝고 경쾌한 거니까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해봐. 시작. 거봐, 얼마나 행복해. 그쵸? 웃으면 복이 온다니까. 복이 와야 웃는 게 아니고. 그거 알죠? 이미 복이 왔어요.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관농자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관농자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해요. 도시 외의 지역.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 볼 때 가끔 가다가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서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관농자를 얘기하는구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이러고 나오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은 다시 처음 오신 분은 적어봐요. 어떻게 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4가지로 다시 분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상, 공록, 도시지역 이건 좀 처절해야 돼요. 주상, 공록,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 근데 재밌는 게 녹지지역은 나무만 심는 것 같아서 도시 외 같은데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라는 사실을 절대 까드시면 안 돼요. 추상공록이라고 1년 내내 외우고 댕기면서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든지 이러면서 대부분 이런단 말이야. 왜? 개발이 안 된 곳이니까. 근데 오해 말 건 도시지역에 녹지가 없으면 주상공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상공의 산소통이 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녹지도 도시지역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녹지는 도시지역이지만 미개발지구나. 시작. 녹지는 도시지역이지만 미개발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끔 가다 이런 질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관농자하고 녹지하고 묶어서 조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녹관농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녹관농자라고 조문이 나와 있으면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미개발지를 얘기하는구나. 도시, 비도시 떠나서 미개발지. 그럼 녹관농자는 난개발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뭔 규제를 가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주상공록, 도시 외의 지역에 관농자가 있다. 다음은 도관농자라고 한다. 그리고 도시는 주상공록이 있다. 하지만 녹관농자는 주로 미개발지의 난개발 방지의 규제를 가할 때 많이 물어보는 묶음이에요. 녹관농자라고 나오면. 어쨌건 녹지는 뭐다? 도시지역이에요. 하지만 주상공의 산소통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녹지는 도시이지만 미개발지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가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중복 안 한다고 나오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본다면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성도 뭐다? 사람의 성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성이면서 여성인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토지에는 4개 성이 있어요. 그게 도관농자예요. 그렇죠? 그럼 도시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지역과 중복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사람으로 본다면 남성, 여성 같은 게 토지의 용도지역이에요. 토지에는 성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성이 4가지. 도관농자.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주상공로, 도시지역 이러시면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뒤에 조문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용도지역이 정해졌는데 시작. 용도지역이 정해졌는데
도시 지역이어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밀집이 예상돼로 이용된 땅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고즈넉한 이런 국가유산, 문화유산 같은 게 있어요. 남대문, 동대문. 그러면 도시 지역의 행위 제한만으로는 이런 국가유산을 보존할 방법이 없어요. 도시 지역은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목적이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용도 지역만으로는 행위 제한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하여, 시작.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하여 용도 지구라는 걸 지역 위에 덧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역사, 문화, 환경에 대한 보호 지구를 정하면 아무리 도시 지역이어도 국가유산을 철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으로 부족한 제한을 지구로 덧댄다. 시작. 지역으로 부족한 제한을 지구로 덧대어주는 거예요. 지역은 중복 제한이 있지만 지구는 중복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쌤, 제 토지는요 보호지구고요. 경관지구고요. 제 토지는 방제지구고요. 되게 많아요. 같은 토지인데 좋은 땅인가요? 물어보는 분이 있죠. 쓰레기예요. 그렇죠? 규제가 중복되어서 토지 이용 규제가 많아서 이용을 못하는 땅입니다. 가끔 가다가 주변은 다 개발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한두 필지만 고물상이나 주차장 같은 거로 이용되는 걸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개의 지구가 중첩돼 있어서 이용이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용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용도 지구라고 하죠. 그러면 지구의 종류는 총 9가지입니다.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취재진,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취재진의 보호지구, 고도지구.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의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가 발생했대요.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시작. 지구.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 시작. 피곤해요? 뭐라고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지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고 용도 지구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제한이 완성이 안 된다면 2차 옵션으로 뭘 정하죠? 용도 구역을 정합니다.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2차 옵션이 용도 구역인 거예요. 한마디로 지역은 베이스,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지역의 제한을 추가하는 1차 옵션이 지구. 그걸로 부족하면 2차 옵션이 구역인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됐죠? 그럴 때 용도 구역은 7가지가 있다.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재수씨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재수씨도 혁복입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암코가 그지 같아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원래 암코는 재수씨도 입이었어요. 원래는. 형수씨, 재수씨 있잖아. 그렇죠? 재수씨도 입이에요. 구역 정할 땐 이랬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그래. 개정이 돼서. 없던 게 생기는 바람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서 생겼거든 이게. 봐요. 종류 일단 물어볼게요. 제는 개발 제한구역의 제. 시작. 제는 개발 제한구역의 제. 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 시는 시가화 조정구역. 도는 도시자원공구역. 혁은 도시혁신구역. 안 따라하면 독창시킬 거야. 못할 줄 알지 내가. 뭐라고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이 있는데 봐봐. 용도구역에서 완화의 방점을 두는 게 혁복입이에요. 도시혁신구역은 새로운 신시가지 만드는데 완화를 주기 위한 구역이고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시가지를 시너지 주기 위한 완화가 복합용도 구역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 정해서 도시계획서를 복합적으로 만들려고 완화시켜주는 게 입체복합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화가 되어진다면 문제가 뭐다? 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법령 볼 때는요, 완화 내용을 담는 내용이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협복입을 정할 때에는 도시관리 계획을 바로 만들지 말고 그보다 잘 봐요. 선행하여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미리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자. 협복입에 대해서만큼은 완화의 용도구역이니까 아무래도 남용될 우려가 있으니 먼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선행하여 계획을 만들어보자. 이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 거야. 이해갑니까? 그리고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입안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인해서 도시 관리 계획 써요. 도시 관리 계획 등에 대한 부분은 뭐다? 만들어진 걸로 그냥 간주해 줄게. 그래서 협복입은 다짜고짜 도시관리 계획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완화로 인한 남용의 우려 때문에 선행하여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리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걸로 검토가 됐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간주하는 쪽으로 해서 착오 없이 완화를 진행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온 게 뭐냐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항목,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협복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입체복합구역이라고 하는 거,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든다. 도시혁신구역 할 때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 함께하면서 실어줘 줄 때, 복합용도구역 정하면서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을 함께하는 경우일 때, 이런 경우일 때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선행해 만든다. 뭐는? 입체복합구역은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 시작. 입체복합구역은 협복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 이해갑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배우는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에요. 계획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계획은 규제하는데 어디 만드는가? 그것의 스핀오프인가 수직 라인인가?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결정을 물어보는 문제는 37에 100% 기출 문제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꼭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시작.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 때 봐요. 상계동 일대에서 여기서 재개발이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체 제한도 이런 계획을 짜요. 그럼 이 상계동에 서초동에 만드는 이 도시관리 계획은 서울시 전체에 필요한 걸까? 이 동네만 필요한 걸까? 이 동네만 필요해.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관리를 만들어야 한대. 낭비지. 안 되겠다. 필요하다면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서도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시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뭐다?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한번 봐봐. 그러면 왼쪽 페이지 와서 그러면 봐봐요. 결론적으로 봐요. 맨 위에 해봐. 국가계획, 광역계획권의 광역도시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인데 기본계획 관리계획, 서울시 일부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아,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점점 계획을 만드는 범주가 좁아지는구나.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에 뭐가 있냐를 제가 오른쪽에 봤죠. 오른쪽 보면서 챙겨봅시다. 마무리. 그러면 용도 지역을 정하고 지구를 정한다. 오른쪽에 어디 있나 봐. 책 펼쳐놓고. 오른쪽 맨 위에 써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 두 번째.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재, 수, 시, 도, 혁,
협복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이다. 그 다음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개량하자 계획하여 결정한 걸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거, 정비사업에 대한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거. 됐습니까? 아, 요게 다 오른쪽 9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내용이구나. 됐죠? 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밑에 있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오른쪽 그림에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노란색 바닥이 아니죠. 그 말은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everybody 시작.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가끔 잘 나와요.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시작. 계기성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12번 나왔어요. 12번. 진짜로. 그러니까 9페이지 오른쪽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뭔지 이걸 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쉬었다가 연결합시다.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